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첫 번째 강의를 드렸던 대한민국의 고려대학교 홍수열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태아와 생명, 태아의 발달, 임신 중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제 소개를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고려대학교 병원에 대한 소개를 동영상으로 한 3, 4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시작은 이 땅의 어머니들, 나아가 온 결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핍박받던 민족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 박애의 의술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먼저 살피며 (90여) 년간 대한민국과 세계 의학 발전을 이끌어온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제 병원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환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약속입니다. 고대 안암병원은 검증받은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여 다학제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의 보건의료기관, 보건국, 국제기관과 협력해 만들어진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JCI를 우수한 성적으로 4차례 연속 취득하여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JCI 기준 이상의 안전한 시스템을 10년째 유지하면서도 무수혈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세워진 무수혈 센터를 통해 최소수혈 외과 병원으로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시킨 최첨단 장비 토모테라피와 리니악을 도입하였고 아시아 최고로 정평이 나 있는 심혈관 센터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3,000회 이상의 수술 경험이 있는 로봇 수술 센터와 소화기 센터의 최첨단 의료 기술과 의료진들의 가상 환자 체험을 통해 환자의 고통은 물론 마음까지 헤아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내일입니다. 고대 안암병원은 사랑을 실천하고 희망을 나누는 사랑실천 나눔 의료를 통해 병원의 벽을 넘어 지역과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중심 병원의 선두주자로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며 융합연구 베스트 병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래의학의 중심이 될 최첨단 융복합의학센터와 정밀의학사업단, 정밀의료병원 정보시스템 사업단을 통해 맞춤형 암치료와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형 병원 구축을 통해 첨단 연구들을 진료 현장에 접목시켜 더욱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품고 민족을 넘어 세계와 국민에게로 웅비하는 병원. 최고의 안전과 최첨단 진료, 미래의학을 이끌 첨단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병원,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최첨단의 의료기술로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회가 되시면 한국에 방문하시게 되면 고려대학교에 저희 고위험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경험을 하였고 이번엔 저희는 최근 들어서 좀 저출산 문제가 심해진 상태입니다.
저출산이 심해지는 반면에 고위험 임산부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가임 여성들 그리고 우리 젊은 남성들이 결혼을 늦추면서 결혼 연령대가 올라가고 나이가 더 들어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고령 임신으로 인해서 고위험 임산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갖고 있는 임산부도 많고 고혈압을 갖고 있는 임산부도 많고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임산부도 많습니다. 그 외 다양한 질환, 나이로 인한 것 외에도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갖고 임신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산전진찰과 의학적 도움으로 건강한 아기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고위험 통합치료센터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임산부하고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저희 고려대학교 병원은 고위험 통합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시면 꼭 저희 고려대학교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신생아 중환자 아기들이 어떻게 치료되고 있고 또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가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옛날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대체 몇 주의 아기를 우리는 살리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몇 주부터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치료를 하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학생 때는 저희는 학생 때 지금은 이제 한글 교과서를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미국 교과서, 지금은 이제 한글 교과서, 미국 교과서를 같이 봅니다. 윌리엄스라는 교과서를 보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는 도대체 몇 주면은 뱃속의 아기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산부인과 의사인 당신은 제왕절개를 포함한 아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제가 90년대 후반에 학교를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의 답변은 뭐였냐면 임신 27주 정도의 뱃속의 아기면은 저는 뱃속의 아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신 23주, 24주, 25주, 26주 아기들이 태어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서는 이제 치료 성적이 어떨까요? 그러면 뱃속의 아기가 몇 주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소아과 의사가 이 아기는 치료하면 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의학기술이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들, 대한민국을 포함한 나라들의 판단은 뭐냐면 아기가 24주가 넘으면 반드시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최근에 2017년 데이터를 보면 한국에서 임신 24주에 태어난 아기의 생존율이 5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24주지만 55% 아기들은 태어나서 생존할 수 있게끔 의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죠. 임신 23주 아기들도 상당한 아기들이 삽니다. 임신 22주 미만의 아기들도 10% 가까이는 생존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학기술의 발달을 현재는 이루어놨습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상황과 뱃속에 아기가 없어서 5년, 10년 고민하다가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마저 이르면 도대체 앞으로 우리 가정에 아기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많은 여성들. 이분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어떻게 상담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 서로 다른 고민 같지만 사실은 같은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임신 24주가 넘으면 반드시 살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 20주가 넘는 아기들,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는 아기들, 이런 아기들을 낙태라는 것은 사실은 살인이죠. 살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태아 생명의 발달 과정을 좀 보면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는 이제 뱃속에 영상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우리가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수정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수정후 2주가 되면 착상을 하게 되고 총 한 6주, 8주가 되면은 이때까지를 기관형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임신 주수로 따질 때는 임신 10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신 10주라고 얘기하는 건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10주를 얘기하죠. 여성의 난포가 생리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한 2주 동안 난포가 자라납니다.
2주간 난포가 자라다가 2주 후에 배란이 되면 그때 정자를 만나서 또 2주간 자궁 안으로 여행을 하고 착상이 됐을 때가 4주 정도가 되는 거죠. 착상된 후에 4주 3일부터 임신 10주까지를 기간형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정 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8주란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보통 임신주수 얘기하면은 마지막 생리일로 여성의 난포가 혼자 2주간 자란 것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10주까지를 우리가 기간 형성기라고 얘기를 하고 임신 10주 이후부터는 모든 기관이 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형성되죠. 보면 심장, 신경관, 팔, 눈, 다리, 그리고 치아, 입천장, 그리고 성기, 귀까지도 임신 10주, 수정 후 8주 사이에 대부분 다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신경도 발달하고 눈도 점점 발달하고 청각도 발달해 오죠. 그래서 임신 8주, 그러니까 수정 후 8주, 임신 10주가 되면은 아기가 이제 정상적인 우리 성인하고 비슷하게 기능적으로는 내부 장기라든가 팔다리의 안면의 모습이 다 형성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7주와 임신 8주의 아기입니다. 임신 8주의 아기 크기는 한 1.9cm, 그래서 8주 2일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아기가 자궁의 모양이 이렇게 있고 자궁 안에 아기집이 있고 요 아기가 있고 욕색, 영양주머니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기집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태방과 아기가 이렇게 1.9cm,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가 1.9cm 정도 발육해 한 임신 8주 아기입니다. 한국의 초음파 영상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엔 입체 초음파가 가능해졌습니다. 10주 2일 된 아기입니다. 이제는 초음파로 아기의 입체 모양을 그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국가 안에 아제르바이잔 국가에 이러한 입체 초음파 기기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저는 아직 방문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렇게 입체 초음파가 보편화된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음파를 보면 아기의 머리와 팔 그리고 탯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임신 10주부터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신 11주의 아기의 모습입니다. 머리와 귀도 보이죠? 그리고 팔을 이렇게 틀고 있죠? 탯줄의 모습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아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11주 5일의 아기입니다. 입체 사진을 보면은 얼굴 앞에 손을 모으고 있죠? 탯줄도 보이고 이제 다리도 보입니다. 자궁 안에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입체 초음파를 보면 아기의 실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흑백 초음파를 볼 때 이런 초음파죠. 지금도 이렇게 흑백 초음파와 입체 초음파를 동시에 같이 봅니다. 이렇게 흑백 초음파를 보는 거는 이제 11주에서 13주 사이에는 투명대라고 하는 아기 목두께를 봐서 이 목두께가 두꺼우면 염색체 이상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정상 범위면은 일반 정기 검사,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기 16주 2일 된 아기의 모습입니다. 옆모습이 다 보이죠? 눈도 보이고 얼굴 앞에 탯줄이 지나가고 있죠. 팔과 손가락까지도 다 보입니다. 16주 2일 된 아기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귀 모양까지도 눈, 코, 입의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임신 26주 5일 된 아기의 손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제 모습하고 영상으로 찍어 놓으니까 크기도 비슷하네요. 아기 손이 더 크네요. 그죠? 그다지 저희와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아기 발의 모습이죠. 아기 발도 이렇게 발가락 개수까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임신 28주 5일 된 아기 모습입니다. 우리가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은 보이지 않으니까는 뱃속에 아기는 없는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뱃속에는 아기는 있습니다. 임신 26주 아기든 이렇게 모습이 커져가고 있고요.
임신 16주 아기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뱃속 안에 있습니다. 임신 11주 5일 된 아기도 이런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뱃속 안에 있어요. 내가 직접 아기를 볼 수 없으니까 아기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건 임신 29주 아기의 모습이죠. 이제 눈, 코, 입이 선명하죠. 눈, 코, 입이 각도에서 본 거고. 태어나서 아기의 모습 똑같습니다. 뱃속의 아기 때의 모습과 태어났을 때 모습이 똑같습니다. 31주 6일 된 아기의 모습이고 32주 2일 된 아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뱃속의 아기를 얘기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기가 엄마 산전인차를 하다 보면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엄마가 경우에는 아기가 거꾸로 있다, 머리가 위에 있다 그러면 막 고민을 합니다.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걱정이네. 아기 목에 탯줄이 한 바퀴 지나간다 그러면은 목에 탯줄을 감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립니다. 아기는 보통 자궁 안에서 이제 우리 성인들의 생각으로 아기가 거꾸로 있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목에 탯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목맨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탯줄이 여기로 지나가면 탯줄이 안 눌립니다. 그런데 이쪽에 머리 쪽으로 지나가면 탯줄이 압박받을 수 있어요. 어깨 쪽으로 지나가면 탯줄이 압박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는 애기 탯줄이 목으로 지나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 공간들이 있지, 양쪽에. 탯줄이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뱃속의 아기들은 가장 지혜로운 방향을 자세를 취하고 있죠. 아기의 발달은 어떨까요? 뱃속의 아기들은 아마 통증도 못 느끼고 아니면은 어떤 감각을 못 느낄까요? 운동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 10주면 아까 발달 기준을 봐서 알겠지만 기본적인 신경과 해부학적 기관들이 다 형성됩니다. 이미 10주만 되면은 아기는 입을 벌리고요. 손가락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발가락도 구부리고요. 삼키기까지 합니다. 임신 14주, 16주가 되면 숨쉬기, 호흡 운동도 합니다. 아기가 양수를 삼키고 그 삼킨 양수를 가지고 폐를 피고 그럼으로써 아기가 밖에 나왔을 때는 혼자 자가호흡을 할 정도로 폐가 발달하게 됩니다. 양수를 삼키고 장이 양수를 삼켜서 넘기는 과정에 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임신 24주가 되면 손가락도 빨고요. 그리고 자궁 안에 소리도 듣습니다. 빨기는 그 전부터 하긴 하지만 이제 빨기가 좀 더 강력해지는 거죠. 임신 28주가 되면 눈도 발달해서 칼라는 아직 볼 수 없지만 어두운 데와 밝은 데를 구별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칼라도 보기 시작하죠. 무슨 말일까요? 아기가 운동신경이 발달했다는 건 감각신경도 같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기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낙태하십시오.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은 운동만 하고 통증은 못 느끼나요? 아기도 똑같이 느낍니다. 아기도 운동신경이 발달한 것처럼 감각신경도 같이 발달합니다. 아기가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아기가 내가 저 아파요. 제발 저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기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사표현을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임신 중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한국에도 이제 고령 임산부들 연령이 점점 올라가면서 임산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당뇨약, 고혈압약, 아니면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약이 고혈압약입니다. 카데사탄이라는 안지오텐신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약물을 찾아보면 X등급이에요. 지금은 FDA에서 미국 식약처에서
약물을 그전에는 A, B, C, D, X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A는 가장 안전한 약, X는 임신 중 금기약. 이 카데사탄은 어떤 약이냐면 X, 임신 중에 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제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고혈압 약으로 사용되는 약이기 때문에 평소에 임신인지 모르고 계속 약을 먹다가 병원을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과 인터널 메디슨 파트의 담당 의사는 X등급의 약을 먹었으니 이번 임신은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요. 이제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게 좋겠으니 산부인과 의사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카데사탄이라는 약은 X등급이 맞습니다. 임신 중에 계속 복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기 콩팥에, 이거는 고혈압 약으로 사용되지만 성인에서도 콩팥에 작용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콩팥에 작용해서 소변 생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태아에게는 아기 콩팥에 작용해서 소변이 줄다 보니까 아기의 양수는 아기의 소변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 약에 노출되다 보면은 아기가 소변 생성을 계속 줄이죠. 소변이 안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궁 안에 있는 양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양수가 좁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기는 이제 팔다리, 공간이 좁아지니까 팔다리에 디포머티가 옵니다. 좁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 발도 그렇게 안짱다리라는 모양새로 발도 바뀌게 되기도 하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기 발육 과정에서 양수가 필요합니다. 삼키 운동을 해서 폐에 양수를 삼켜야 폐가 펴지고 밖에 나왔을 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양수 적은 상태에서 임신이 계속 유지가 되면 폐가 펴질 수 있는, 발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폐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장도 마찬가지죠. 장도 제대로 발육을 못하겠죠. 그런데 아기가 콩팥이 형성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한 8주 정도, 8주. 그래서 지금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했더니 7주 4일이에요. 그리고 양수도 조금 있고. 정상적으로 초음파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이 카데사탄이라는 약이 작용할 기간이 아직 형성됐나요? 형성되지 않았나요? 아직 형성 안 됐어요. 콩팥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압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임신 중에 X라 그러는 것 자체가 아기를 낙태해야 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약으로 이러한 ACE 이니비터 아니면 안지오텐신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것은 임신 중에 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모르고 계속 약을 복용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 약을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고혈압 약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비다 5 파라 3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신을 5번 했다. 자녀가 3명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뱃속의 아기를 낳기로 했어요.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이번에 뭘 낳고 싶어요? 아들을 낳고 싶었겠죠. 근데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또 딸 낳았어요. 그렇지만 이 엄마, 이 가정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다고 해서 너무 좋아요. 네 번째 딸을 또 낳았어요. 그렇지만 이 엄마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엄마는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 딸이 꼭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한국에는 이미 오랜 세월이 증명이 돼 있어요. 아들 낳았다고 지금은 다 아무도 행복해야 하지 않아요. 비용은 더 들어가고 더 부담감은, 부모의 부담감은 더 커져 있는 게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아들을 낳았을 때. 또 임산부가 옵니다. 임산부가 왔더니 임신 22주 4일에 왔어요. 24세 여성이죠. 목에 뭐가 만져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종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나왔어요.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라는 혈액암 종류로 나왔어요. 그래서 혈액종양내과 이 림포마를 치료하는 혈액내과에서는 이 아기를 저한테 산모를 보냅니다. 아기를 터미네이션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아일찹이라는 릭투시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르비신, 빈크리스틴, 프레니솔론 이 5가지 항암제로 항암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아기를 터미네이션, 낙태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옵니다. 근데 저는 제 전공은 발생 독성입니다. 해당 약제들이 아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게 제 전문 분야고 고위험 임산부를 같이 케어하고 있죠. 그래서 약들을 보니까 임신 중기, 우리가 14주에서 28주를 임신 2분기라고, 2, 3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 3분기, 2, 3분기, 3, 3분기 얘기를 할 때 이 시기를 2, 3분기라고 얘기하죠. 이 2, 3분기에는 해당 약제는 아기한테 큰 영향이 없어요. 태아기형을 증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언했냐면 아기는 산부인과에서 진찰할 테니까 혈액종양내과, 암 보시는 과에서는 산모의 암을 치료하십시오. 항암 치료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항암 치료했습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항암 치료했더니 혹이 없어졌어요. 완치됐어요.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는 35주에 이렇게 잘 났어요. 35주에 잘 났어요. 그 이후로 지금 임산부는 어떨까요?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 이후 둘째 났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판단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물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돼요. 저 발생독성학에서 저 5가지 항암제에 대한 정보는 TIS, 테라토제닉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사이트에 해당 약제들에 대한 독성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기한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중요한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이런 발생 독성 아니면 약물 상담하는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전문 미국이나 캐나다에 또 대한민국에 그런 약물 상담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는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센터를 통해서 연구 전문가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한 군하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군들을 통계를 내봤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약물에 복용되지 않은 2,500명과 약물,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했던 2,900명을 비교했더니 태아경의 비율이 똑같아요.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약을 먹었다 그래서 아기를 낙태해야 되는 이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 분들도 태아경의 위험도가 증가해요. 태아경이 약 3%까지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복용했다고 했을 때 특히 위험한 약을 복용했을 때는 이분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해당 약제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제가 3%를 일반적인 약을 복용하지 않은 분들의 위험도를 넘는지 그렇지 않은지 상담을 하게 되죠. 또 상담을 할 때 기본 원칙은 긍정적인 상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약을 복용하고 왔어요. 태아경이 발생할 확률은 해당 약물과 관련된 거는 2%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아기가 태아경이 생길 확률은 2%입니다. 라고 상담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기가 정상일 확률은 98%입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환자라면 전문가께서 아기가 정상일 확률은 98%입니다. 정상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네? 다른 분들은 약을 안 먹은 분들은 어떠는데? 그분들도 2에서 3% 정도의 태아경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중에 아기가 발육 가능한 와중에 아기가 이상이 있는지 이제 한국의 의료기술에서는 임신 중기의 정밀 초음파를 보면 해당 해부학적 이상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지티브 카운셀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독감, 우리 풍진 백신이 있어요. 요즘에는 모든 임산부들은 임신 중에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죠. 지금은 독감 백신 철입니다. 코비드 19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감이 걸리게 되면 감별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임산부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풍진 같은 경우가 있어요. 풍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원래는 한 달 동안은 피임을 하게끔 권고하고 있어요. 미즐, 머프, 루벨라.
라는 세 가지 바이러스 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이거든요. 살아있는 약화된 백신을 주입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임신하지 말아라. 이제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상담을 하러 가면 풍진 항체가 없으면 풍진 백신을 딱 놔줍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임신을 딱 거둬요. 한 달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건 살아있는 백신이고 임신 중에 백신 풍진에 걸리면 임신 1분기에는 100% 태아기형 풍진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생기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실체는 어떨까요? 풍진 백신을 맞으면 아기가 기형이 생길까요? 이론적인 리스크는 한 2.5%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아직 풍진 예방접종을 맞고 태아기형이 생겼다는 보고가 없어요. 이거는 되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맞습니다. 논리적인 모순인데 그 안에 힌트가 있죠. 우리가 풍진 백신을 맞고 풍진에 걸리나요? 풍진에 안 걸립니다. 왜 안 걸리죠? 이건 약화된 백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 농도를 아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풍진 주사를 맞더라도 풍진에 안 걸려요. 거꾸로 뱃속의 아기들은 어떨까요? 풍진 백신을 맞더라도 태아기형이 안 생겨요. 농도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농도의 차이가. 풍진에 걸려서 우리 몸 안에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그 바이러스의 상당 부분이 또 자궁으로 가서 아기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하고 약화된 조금의 풍진 백신, 살아있는 백신을 넣었을 때 우리가 풍진에 안 걸리는 것처럼 뱃속의 아기도 태아기형이 안 생기는 겁니다. 바이러스 농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백신을 임신 중에는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신인지 모르고 풍진 백신을 맞았는데 한 달 이내 임신됐다. 신혼여행을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더니 바로 임신이 돼버렸다. 어떡하죠, 선생님? 이건 임신 중 금기입니다. 낙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닌 거죠. 그냥 임신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임신을 유지하면. 그죠? 그게 정답입니다. 아기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풍진 예방접종을 맞고 태아기형이 생긴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약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었으니까는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서 낙태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기가 정상일 확률이 98%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우리가 돌을 던져도 98%에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그만큼 아기는 정상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담이 중요하고 전문가를 상담할 때는 이런 포지티브 카운셀링 똑같은 겁니다. 2%의 확률입니다. 98%의 정상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긍정적인 상담을 하는 게 상담의 기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